안녕하세요. 소리봄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두운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현재 국내에선 만 15세 미만 아동은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바로 부모가 아이를 죽일까봐 입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두 딸아이와 함께인 저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돋아나는 소름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놈의 돈이 뭐길래 돈 때문에 자기 자식의 생명을 이용하다니요. 1998년 9월, 당시 경찰에 복면을 쓴 강도들이 10살 아이의 손가락을 가위로 자르고 20만 원을 훔쳐 도망갔다 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일주일간 경찰의 수사가 진행됐고 밝혀진 범인은 다름 아닌 친아버지였습니다. 아내와 이혼하고 IMF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남성은 10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손가락을 자르면 엄마와 함께 살 수 있다 라고요. 그까지 보험금 때문에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이의 마음을 이용한 사건이었죠. 그 이후에도 그놈의 보험금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거나 입양까지 해서 보험에 가입시키고 다치게 하는 등 범죄가 끊이질 않았어요. 결국 어린이 사망보험을 금지하게 된 것입니다. 최연석 선생님께서 쓰신 인간의 모든 죽음에서도 1세 미만 영아의 사망 원인은 타살이 5위를 차지했고 1에서 9세의 아동에서도 타살이 4위를 차지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대, 20대, 30대에서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은 자살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돈 때문이겠죠. 그만큼 대한민국이라는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에서는 그 해답을 제시해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다 보면 너무나도 공감이 되고 또 너무나도 위로가 돼서 현재 안고 있던 고민이나 문제들이 마치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엥? 난 살아가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은데?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네, 물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또 그래야만 하고요. 하지만 정말 힘드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책의 앞부분을 조금 낭독해 드릴 텐데요. 뒷얘기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책을 직접 소리내어 낭독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과 소리내서 읽어보시면 또 다가오는 느낌이 많이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 책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롤로그. 나는 어디로. 괴테가 그랬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문득 궁금해졌다. 나는 어디로 이렇게 열심히 가고 있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멈춰섰다. 그게 전부다. 그러니까 딱히 품은 뜻이 있거나 대책이 있어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건 아니라는 얘기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사표를 낸 후였다. 아차 싶었지만 없던 일로 하기엔 사나이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거기다 사장님은 내 선택을 존중한다며 흔쾌히 나의 퇴사를 반기는 게 아닌가? 엥? 이게 아닌데? 나 진짜로 회사 그만둬야 하는 거야? 붙잡으면 못 이기는 척 다시 남을 생각도 있었는데
내 설득력이 이렇게 뛰어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아니면 내가 퇴사하기만을 기다렸던 것일까? 아, 나는 어쩌자고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지른 것일까? 이게 다 괴테 때문이다. 굳이 이유를 하나 더 찾자면 새해가 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40살을 2달 앞둔 시점이었고 죽을 날을 받아둔 것처럼 마음이 싱숭생숭했다. 40. 내가 그 나이가 될 거라곤 생각지 못했다. 벌써 40이라니.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 버렸을까? 별로 한 것도 없는데. 40은 웬만한 세상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여 불혹이라 부른다는데 도대체 누가 그딴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봐, 보고 있나? 나 엄청 흔들리고 있다고. 결국 그렇게 흔들리다가 툭! 소중히 품어왔던 사표를 떨어뜨린 것이다. 그것도 사장님 책상 위에. 40이면 중간쯤 산 셈이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지만 비루한 내 몸뚱이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100살까지는 못 살 것 같고 이쯤이면 중간이지 싶다. 반환점. 그래서일까? 지나온 날들과 앞으로 남은 날들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만약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지금 바로잡아야 할 것만 같았다. 그래야 남은 절반은 제대로 살 수 있을 테니까. 진지하게 궁서체로 물어봐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그걸 알기 위해선 잠시 멈춰서야 했다. 아니, 솔직히 그건 핑계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다. 아니면 그냥 지쳤는지도 모르겠다. 노력해라. 네네,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라. 이미 최선인데 여기서 더요? 인내해라. 평생을 참기만 하며 살았다고요.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다. 시키는 대로 살았다.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것이 진리라 생각했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째 점점 더 불행해지는 느낌이 드는 건 그야말로 기분 탓일까? 꼭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나 하는 후회가 밀려온다. 아니, 후회라기보단 억울함이다. 10분만 더 올라가면 정상이라고 해서 참고 올라갔는데 10분이 지나도 정상은 나오지 않았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진짜 지금부터 딱 10분. 그 말에 속고 또 속고 그렇게 40년 동안 산을 오르고 있는 기분이다. 그야말로 환장할 기분이다.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조금만 더 올라가 볼 수도 있다. 계속 열심히 살다 보면 뭔가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지쳤다. 체력도 정신력도 바닥이다. 에라, 더는 못 해먹겠다. 그렇다. 40은 한창 삐뚤어질 나이다. 그런 이유로 나는 결심했다. 이제부터 열심히 살지 않겠다고. 걱정하는 한숨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듯하다. 저 사람 이제 큰일 났구나 싶은 마음이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나도 내가 걱정돼 죽겠다. 모두가 열심히 사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 않겠다니 황당한 소리라는 걸 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아니다. 단지 내게 기회를 주고 싶을 뿐이다. 다르게 살아볼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는 40살 기념 선물이랄까? 솔직히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나조차 알 수 없다. 노력하지 않는 삶은 나도 처음이다. 그러니까 이건 내 인생을 건 실험이다. 이 실험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실험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내 인생이 망하는 거니 독자 여러분은 걱정할 것 없다.
그리고 망하더라도 크게 잃을 것도 없다. 고작해야 다시 열심히 살겠지 뭐. 그러니 편안한 출마음으로 이 방황을 즐기길 바란다. 나 역시 그런 마음으로 답도 없는 이 여정을 시작하려 한다. 한 번쯤은 이렇게 살아보고 싶었다. 애쓰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둥둥 여행은 시작됐다. 1부. 이러려고 열심히 살았나. 지금 우리에겐 노력보단 용기가 더 필요한 것 같다. 무모하지만 도전하는 용기,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포기할 줄 아는 용기 말이다. 노력이 우리를 배신할 때. 무라카미 하루키의 데뷔작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에는 이런 장면이 나온다. 태평양 한가운데 조난당한 한 남자가 튜브를 붙잡고 표류하고 있다. 그때 저 멀리서 똑같이 튜브를 붙잡은 한 여자가 헤엄쳐 온다. 그들은 나란히 바다 위에 떠서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잡담을 나눈다.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눈 후 여자는 어딘가 있을지 모를 섬을 찾아 헤엄쳐가고 남자는 그 자리에 남아 맥주를 마신다. 여자는 이틀 낮, 이틀 밤을 헤엄쳐 어딘가의 섬에 도착하고 남자는 그 자리에 남아 술에 취한 채 구조대에 의해 구조된다. 몇 년 후 이 둘은 어느 고지대에 있는 작은 술집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데 여자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한다. 자신은 팔이 빠져라 열심히 헤엄쳐서 살았는데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역시 살아있다니. 여자는 헤엄치며 남자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노라 고백한다. 하지만 남자는 살았다. 열심히 헤엄친 그녀와 똑같이. 20대의 이 부분을 읽었을 땐 무슨 개떡같은 소리야? 라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나는 하루키의 소설을 무척이나 좋아했다. 뭔 소린지도 모르면서. 최근에 다시 읽었을 땐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 하루키, 혹시 이런 걸 말하고 싶었던 거야?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정신교육을 받는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돼.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노력하지 않고 얻은 성공은 비겁한 거야. 이런 교육 말이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신앙처럼 품고 살아간다. 이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걸 세상을 좀 살아보면 알게 된다. 아니, 살면 살수록 아니라는 것을 더 크게 느낀다고 할까?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다.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니까. 열심히 하지 않고 별다른 노력하지 않아도 다 가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데 점점 빈곤해지는 사람도 있다. 수백 번의 오디션을 본 후에야 배우로 데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친구 오디션에 따라갔다가 쉽게 데뷔하는 사람도 있다. 멀리서 예를 들 것도 없다. 공들인 작업은 별다른 성과를 못 냈는데 대충 한 작업은 좋은 성과를 낸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열심히 노력했다고 반드시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열심히 안 했다고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 우리가 믿었던 것과는 다르게 인생은 이처럼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고 대충 살자고 말하고 싶은 거야?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과를 다 부정하고 싶은 거야? 흙수저는 노력해도 안 되니까 금수저로 다시 태어나란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와. 화가 나는 마음을 이해한다. 사실 나도 화가 난다. 이 스토리에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헤엄친 여자의 감정이입을 해서 그럴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가 불편하나. 노력하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구조됐으니 말이다. 난 노력해서 얻었는데 넌 노력도 안 하고 얻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게 화만 날 이야기는 아니다. 반대로 남자의 감정이입해보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구조가 됐으니 얼마나 좋은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꽤 괜찮지 않은가? 그건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구조대가 안 올 수도 있었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여자도 마찬가지다. 근처에 섬이 없었을 수도 있다. 여자도 운이 좋았다. 결과적으로 여자도 남자도 똑같이 운이 좋았는데 여자는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한다. 자신이 얻은 것은 노력으로 받은 보상이라 생각하고 남자가 얻은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한다. 우리가 지금 괴로운 이유는 우리의 믿음, 즉 노력이 우리를 자주 배신하기 때문이다. 나는 죽어라 열심히 노력하는데 고작 이 정도고 누구는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도 많은 걸 가져가서다. 분명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배웠는데 또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다고 배웠는데 이상하다. 뭔가 속은 것 같다. 잘못 살아온 것만 같다. 그렇다고 노력을 멈출 수도 없다. 노력하지 않으면 그나마 지금 정도도 유지하지 못할 것 같다. 어떻게 사는 게 맞는지 알 수 없어서 괴롭다. 왜 노력이 우리를 배신하는지,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물어도 난 답을 알지 못한다. 다만 괴로움을 줄이는 법은 안다. 분하지만 인정해버리는 것이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고 노력한 만큼 보상이 없을 수도, 노력한 것에 비해 큰 성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괴로움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반드시 이만큼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괴로움의 시작이다. 보상은 언제나 노력한 양과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노력한 것보다 작게 혹은 더 크게 주어진다. 어쩌면 아예 보상이 없을 수도 있다. 안타깝지만 사실이다. 노력한 것에 비해 큰 성과를 얻은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비난하지 말고 그 성과를 인정해주자. 그것은 나 역시 노력에 비해 큰 성과를 얻을 수도, 노력하지 않았는데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니까. 질투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행운을 인정하면 더 많은 행운이 찾아온다나 어쩐다나, 믿거나 말거나. 이처럼 노력은 항상 우리를 배신하기 때문에 노력하면 할수록 자꾸 억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소설 속 여자처럼 말이다. 하루키는 억울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상한 방식으로 위로한다. 원래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 노력으로 다 된다는 말도 거짓말이지. 알겠어? 내 노력이 부족한 탓이 아니라는 이야기야. 여기엔 어떠한 해답도 없지만 그걸로 충분하다. 나에겐 엄청난 위로가 된다. 이러니 하루키를 좋아할 수밖에. 열심히 살면 지는 거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라는 말이 한때 유행이었다. 부럽다 라는 감정은 자연스럽게 나는 왜 없을까? 나는 왜 안 될까? 라는 한숨으로 이어지고 그 숨을 다 뱉을 때쯤 우리는 묘한 패배감을 느끼게 된다. 나는 못 가졌으니 진 거야. 맞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래서 부러워하면 안 된다. 졌다는 느낌처럼 참담한 기분은 없으니 부러워하지 않으면 패배도 없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사회는 확실히 경쟁 사회다. 이렇게 기어이 승자와 패자를 정해야만 마음이 편한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매번 진다. 응? 혹시 나만 지는 건가? 나는 이긴 적이 없다. 매일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 세상에서 나는 상대적인 패배감을 느끼곤 한다.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좀처럼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빈곤해지는 느낌? 열심히 살았는데 겨우 이 정도야? 억울했다. 차라리 열심히 살지 않았더라면 덜 억울했을 텐데. 계속 지는 느낌이다. 그런데 난 누구에게 지고 있는 걸까? 고민하는 내게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됐고, 열심히 사니까 그 정도라도 사는 거야. 이런 고마운 사람. 맞는 말이다. 나처럼 백도 없고 능력도 없는 놈이 그나마 이 정도라도 사는 건 열심히 살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 정도. 사람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내 위치를 따지면 중간 정도는 된다는 건가? 아니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다. 그래도 바닥은 아닌 거로 해두자. 분명 감사해야 할 일이지만 내 마음은 격렬하게 열심히 살고 싶지가 않아졌다. 열심히 사니까 자꾸 승패를 따지게 된다. 나는 6년차 일러스트레이터다. 6년 동안 그림을 그렸지만 많이 알려지진 않았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눈에 띄는 작품도 없는 무명 배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무명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아무래도 수입일 것이다. 무명 배우들이 생계를 위해 다른 부업을 하듯 나 역시 부업으로 회사를 다녔다. 솔직히 부업이라고 하기엔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수입의 대부분이었고 일러스트로 돈을 벌기 전부터 회사를 다녔으므로 일러스트레이터가 아니라 부업으로 가끔 그림을 그리는 회사원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분명한 건 둘 중 어느 하나만으론 생활이 힘들었다는 거다. 그래서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 김백수 시절에서 막 탈출한 시점이었던 터라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다. 하나도 아니고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니 야호! 신난다. 그렇게 열심히 몇 년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투잡을 하고 있었고 조금씩 지치기 시작했다. 나는 왜 남들처럼 한 가지 일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는 거지? 먼저 그림 그리는 일이 싫어졌다. 돈도 안 되는 일. 그림은 내게 그런 일이 되어버렸다. 누가 돈을 주지 않으면 그림을 그리지 않았고 가끔 그림 의뢰가 들어오지만 그마저도 귀찮게 느껴졌다. 회사 일도 마찬가지였다. 회사가 내 시간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했다. 빼앗기는 시간에 비해 월급이 부족한 것 같았다. 따지고 보면 내가 그림을 싫어하게 된 것도 다 회사 때문이었다. 이건 아닌데. 뭔가 잘못되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초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는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몸에 독이 잔뜩 쌓인 걸까? 분명 형편이 더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처럼 만족하지 못했다. 그랬다. 나는 패배감을 느끼고 있었다. 열심히 달리는데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경쟁에서 진 패배자라고 느끼고 있었다. 지는 기분은 더럽다. 지는 게 싫어서 열심히 살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마음먹은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었다. 굳이 회사를 그만둘 필요가 있었을까 싶지만 아무래도 회사에 다니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열심히 살게 될 테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만원 전철에 몸을 구겨놓고 1시간 넘게 달려 회사에 도착하는 것만으로도 엄청 열심히 사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만뒀다.
회사가 너무 싫어졌다거나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어서 퇴사한 것은 아니다. 초심을 찾으려는 건 더더욱 아니다. 그냥 한 번쯤은 승패에 상관없이 살아보고 싶었다. 나를 짓누르는 여러 문제로부터 잠깐이나마 멀어지고 싶었달까? 요즘은 오후가 다 돼서야 일어난다. 대충 늦은 점심을 차려 먹고 빈둥빈둥 논다. 맥주를 마시거나 책을 읽거나 가끔 아이디어를 끄적인다. 그러다 보면 금세 저녁이 되고 밥을 먹고 잠을 잔다. 이렇게 게으르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어떤 경주에 참가했었는데 지금은 그 경주를 기권한 기분이다. 경주에 참여하지 않으니 당연히 승리도 패배도 없다. 그런데 궁금한 건 그 경주가 무엇이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경주의 타이틀은 무엇이었을까? 누가 돈 더 많이 버나 대회? 누가 먼저 내 집 장만하나 대회? 누가 먼저 성공하나 대회? 도무지 모르겠다. 아무튼 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경주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고 무진장 애를 쓰며 열심히였던 모양이다. 그만두길 잘했다. 지금의 나는 성적을 낼 필요가 없다. 이제 나는 경주 바깥의 사람이니까. 사람들도 그걸 눈치챘는지 그다지 내 성적표를 궁금해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경쟁자가 아닌 것이다. 에? 이거 좋은 거 맞지? 좋거나 말거나 이렇게 사는 사람 하나 정도는 있어도 괜찮지 않나 싶다. 가끔 야, 너 그러다 큰일 나 라며 걱정해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때면 난 어떻게든 되겠죠 라며 웃어버린다. 그리고 이건 진심이다.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케세라 세라. 마이웨이. 끝이 없다. 나이에 걸맞게 당연히 갖추어야 할 것들이 이렇게나 많을 줄이야. 우리 사회엔 이 나이면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 한다는 인생 매뉴얼이라는 게 존재한다. 실제로 그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모두가 그걸 알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 살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어릴 때는 그 매뉴얼의 압박이 크지 않았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시기고 앞으로가 기대되니 지금 당장은 많은 걸 못 가져도 괜찮다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나면 세상의 눈은 매정하게 바뀐다. 그 나이 먹도록 뭐 했니? 라는 식이다. 그러게 저는 뭘 했을까요? 매뉴얼의 목록을 하나도 클리어하지 못한 나는 나이값을 못하는 게 분명했다. 앞으로 나이를 먹으면서 갖추어야 할 것들이 더 늘어날 텐데 50대가 되고 60대가 되어서도 난 얼마나 나이값을 못하고 있을까? 나는 이 나이에 결혼도 안 하고 월세에 살고 자동차가 없지만 불편하거나 비참하지 않다. 문제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본다는 것이다. 정작 나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한심하게 보니 나 좀 비참해지려고 한다. 아니, 확실히 비참하다. 원래는 비참하지 않았는데 남들이 그렇다니 좀 그렇다. 이건 내 삶인데 내 기분인데 왜 타인의 평가에 따라 괜찮았다가 불행했다가 하는 걸까?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도대체 왜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의 일이다. 독신주의인 내게 누군가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무례하게 물은 적이 있다. 결혼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왜 안 하냐고 이해할 수 없다고 묻는데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았다.
악의 없이 순수한 호기심으로 물은 것이겠지만 나에겐 폭력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다수가 옳다고 믿는 가치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 행해지는 폭력. 왜 안 따라? 설명해봐. 언제나 설명은 나의 몫이었다. 그들은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당연히 해야 할 질문을 한 것이니까. 그들은 나에게만 설득력 있는 대답을 요구했다. 마치 자신들이 들어보고 허락할지 말지 정해주는 사람인 양. 그러나 나는 궁금했다. 그들 중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사랑하니까. 함께 있고 싶으니까. 사람의 도리니까. 결혼해서 애 낳는 건 그냥 당연한 거야. 내가 보기에 그들의 이유도 그다지 설득력 있어 보이진 않는다. 왜 결혼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걸까? 결혼은 필요 때문에 생겨났다. 나는 필요하지 않아서 안 하겠다는 건데 왜 합리적인 이유를 대라는 걸까? 어떤 물건이 필요하지 않아서 안 사는 사람에게 왜 필요하지 않으냐고 묻는 것과 같다. 참 이상하다. 부모, 가족, 친척, 친구, 선배, 직장 동료 모두 하도 물어보는 통에 귀찮아서 그냥 결혼해버릴까? 고민한 적도 있다. 결혼은 선택이라던데 정말 선택이 맞나 싶은 기분이었다. 결혼을 안 하려는 나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그걸 모두에게 설명하고 허락받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들을 설득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결혼을 나쁘다고도 없어져야 한다고도 여기지 않는다. 그저 나는 안 하겠다는 것뿐인데 세상은 그게 못마땅한 모양이다. 이렇게 남들 사는 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모로 피곤하다. 혹시 다들 피곤해서 그냥 남들과 맞춰 사는 건 아닐까? 그동안 남들이 가리키는 것에 큰 의문과 반항을 품고 살았지만 그렇다고 그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도 않았다. 나는 항상 타인의 시선이 신경 쓰였고 그들 보기에 괜찮은 삶을 살려고 애써왔다. 잘 안 됐지만 말이다. 사실 가능하면 인생 매뉴얼에 맞춰 살고 싶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다. 내가 이 나이에 정말 부끄러워야 할 것은 내 나이에 걸맞은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게 아니라 나만의 가치나 방향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이다. 내가 욕망하며 좇은 것들은 모두 남들이 가리켰던 것이다. 남들에게 좋아 보이는 것들이었다. 그게 부끄럽다. 나는 열심히 쫓아가다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고 엎어진 사람이다.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이참에 나만의 길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싶다. 이제부터는 마이웨이다. 그나저나 앞으로도 나이 값은 못할 것 같다.